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 126쪽의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는 중학교 때도 배운 거고요. 물리학 원 시간에서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처럼 코일입니다. 코일을 감아서 검유계를 연결해 놓았는데, 검유계는 전류계와 유사한 건데 아주 작은 전류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측기입니다. 마이크로 암페어까지도 측정이 가능하죠. 전류계는 대개 밀리암페어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검유계는 마이크로 암페어까지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검유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왼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시계 방향으로 바늘이 움직이고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눈금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변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지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뭔지 우리 책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어니까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석과 코일이 가까이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운동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석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코일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둘 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그림처럼 자석이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코일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둘 다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석을 이 코일 안에 집어넣어서 가만히 있다거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거나 하면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아요. 자석과 코일이 가까이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검유계와 코일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죠, 자석이 없다면. 그런데 자석이 움직이면,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하면 건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그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르고,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압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전지가 있어서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전지와 같이 전압을 공급해 주는 기전력이 유도가 됩니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이 필요하고요, 그걸 기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전력이 유도돼요, 자석 때문에.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런 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니까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교과서 127쪽에 유도 기전력의 방향과 세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 상황에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 유도 전류가 어떤 조건일 때 흐르기 시작할까요? 또한 그 유도 전류가 어떤 조건에서 더 많이 흐를까,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도 기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유도 전류가 어떤 조건에서 흐르는지, 어떤 조건에서 더 많이 흐르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르게 하면 유도 전류 대신에 유도 기전력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 어떤 조건에서 더 많이 생기는지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기전력이 필요하니까, 그죠?
이런 질문으로 바꾸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유도 기전력 V입니다.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d 파이 by dt 이렇게 미분처럼 쓸 수 있어요. N은요, 여기서 N은요, 가만수입니다. 가만수. 아까 그 코일에서 코일을 몇 번 감았는지를 나타내는 게 N입니다. 한 번이면 1, 10번이면 10, 10은 넣으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파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파이라는 것은 자기력 선속 또는 간단히 줄여서 자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력 선속. 파이는 뭐냐? 파이는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 세기가 B죠, B.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무엇으로 곱한 거냐면 이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 그런데 수직으로 면적이에요. 자기장이 지나가는 수직 면적. 우리 책에서는 기호로 A라고 했죠. 자기장이 지나는 수직 면적.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자기력 선속 파이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자기장이 지나가는 수직 면적 A를 곱한 게 파이입니다. 이 수직 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뭐 자기장을 나타낸 자기력선이라고 해봅시다. 자기장이라고 해봅시다. 6개가. 파란색이. 자기장이 지나가는 이 면적이 A, 요 구리 도선이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 요게 코일입니다. 코일이 있으면 이 코일은 이 자기장과 수직으로 놓여 있잖아요. 수직으로 놓여 있으니까 이 면적 A를 그냥 여기다 곱하면 되죠. B 곱하기 A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코일이 자기장과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나가는 면적이 이렇게 넓지만 이게 자기장 방향과 수직이 아니잖아요. 수직이 아니면 수직인 면적만 곱하는 거라니까요. 요것의 수직인 성분은 요만큼이겠죠. 요렇게 보면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죠. 수학 시간에 했을 때 정사형. 이쪽 면에 수직인 요 부분만. 실제 면적은 A이지만 수직인 면적은 A-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을 때 자기력 선속은 B에다가 A-를 곱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수직으로 지나가는 면적이에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수직인 경우가 나오고요. 혹은 뭐 계속 이 면적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좀 간단한 문제는 수직인 문제들만 이렇게 주로 나옵니다. 그러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하면 기전력이 많이 생겨야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잖아요. 또 기전력이 생겨야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식을 잘 들여다보면 기전력이 언제 생길지, 기전력이 언제 많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안 생기는 경우는 언제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경우라는 것은 V가 0인 경우잖아요. 기전력이 안 생기는 경우, V가 0인 경우. 언제 V가 0이죠? N이 0이면 0이죠. 그죠? 코일이 없으면 전류가 생길 리가 없죠. 또는 d파이 by dt가 0이면 또 안 생기겠죠. 이 값이 0이거나 이 값이 0이면 생길 리가 없죠. d파이 by dt가 0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쓰면, 요 얘기를 다르게 쓰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 d파이 by dt는 d파이는 ba라고 그랬잖아요. ba by dt. 즉 시간에 따라서, 이 미분이잖아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지 않거나 and 시간에 따라서 면적도 변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뭔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 수학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B도 안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A도 안 변하면 0이죠. B나 A가 시간에 따라서 하나만 변하면 나머지 하나가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죠. 그죠? 이게 0이 되려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B도 안 변해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A도 안 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코일이 있고 자석이 가만히 있는 경우죠. 뭐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장이 자석 가까이는 세고 자석에서 먼 곳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다가가면 이 코일에 자기장이 점점 세지겠죠. 왜냐하면 자기장이 센 자석이 다가오니까. 자석 부근에는 자기장이 세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다가오니까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 거죠. 멀어지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전력이 생기고, 기전력이 생기니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장이 변하지 않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요 자석으로부터 10cm 떨어진 곳에 자기장은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코일이 거기에 있으면 변하지 않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그러면 전류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전류가 언제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만수가 있어야 되고요. 저 코일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거나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변하면 기전력이 생겨요. 그러면 언제 많이 생길 거냐는 또 보면 되죠. 수식에서 나와 있죠. 언제 V값이 크겠습니까? 당연하죠. N값이 크면 V값이 크겠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N값이 크면 많이 감으면 기전력이 커져서 유도전류가 많이 흘러요. 또 요 뒤에 있는 항이 커져도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많이 변하면 커지겠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시간에 따라서 B값이 많이 변하면 자기장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커져요. 기전력이. 시간에 따라서 A,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변해도 면적이 많이 변하면,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크죠.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유도 기전력이 생겨야 되는데요. 유도 기전력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 어떤 조건에서 크게 생기는지를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도 기전력이 생기려면 코일은 있어야 되고요. N 값이 0은 아니어야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달라지거나 하면 유도 기전력은 생깁니다. 어떨 때 유도 기전력이 더 많이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N 값이 크면 더 많이 생기죠. 많이 감겨 있으면. 또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더 많이 변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더 많이 변하거나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이 변하면 유도기전력이 세지고, 유도기전력이 세지면 유도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지요. 유도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유도기전력이 발생해야 되고요.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색이나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달라져야 한다고 소개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가지 상황들, 그림들을 가지고 자속이 변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자속이 변한다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B값이 변하거나 또는 시간에 따라서 A값이 변하면 두 개가 0이 아니고요. 둘 다가 0이 아니고요. 하나라도 변하면 변하는 거죠. 둘 다 안 변하면 유도전류가 안 생기죠. 유도기전력이 안 생기죠.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변하거나 혹은 둘 다가 변하면 유도기전력이나 유도전류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들이니까 그림을 그냥 작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코일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코일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있죠. 그러면 코일의 입장에서 보면 강한 자기장이 자석이 멀리 있을 때는 자기장이 약하다가 자석이 다가오면 자기장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자석 가까운 곳이 자기장이 세니까. 멀리 있던 자석이 다가오면 코일의 입장에서 자기장이 점점 세져요. 시간에 따라서 B 값이 변하는 거죠.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천장에 고리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코일입니다. 코일 그냥 구리로 만든 고리예요. 고리가 하나 매달려 있고요. 자석이 거기에 다가갑니다. 자석이 다가가면 마찬가지죠. 이 코일의 입장에서 보면 자석이 저 멀리 있을 때는 자기장이 약했는데 자기한테 다가오면 자기장이 점점 세져요. 시간에 따라서 B 값이 변하는 거죠. 면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 면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면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장이 지나가는 요 면적, 자기장이 지나가는 이 면적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장 B가 변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타에 앰프가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요. 기타 줄 밑에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기타 줄, 여기에 줄이 지나갈 겁니다. 6줄이. 줄 6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석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석. 6개가 있겠죠.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죠. 이 줄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 철이나 니켈이 재료인데요. 철이나 니켈은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는 물리학 1에서 배웠는데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 때문에 그 안에 작은 자석들이 한쪽 방향으로 정렬을 해서 강한 자석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철로 만든 혹은 니켈로 만든 줄이 이 자석 때문에 또 다른 자석이 되는 겁니다. 자화돼요. 그런 걸 자화라고 그래요. 자화가 되어서 이 줄의 이쪽 부분이 자석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석이 줄을 내가 튕기면 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밑에 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코일 위에서 줄이 자석이 됐으니까 줄이 왔다 갔다 해요.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는 거죠. 요 코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코일에 유도전류가 생기죠. 이 유도전류를 정폭기에 집어넣어서 크게 소리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의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앞의 상황은 전부 다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는 거였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자기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석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장이 변한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이 있고 자석을 회전시켜요. 자석을 반드시 갔다 왔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자리에서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면 이 코일의 입장에서 보면 N극이 자기랑 가까이 있다가 S극이 또 가까이 있다가 이러니까 자기장이 자꾸 바뀌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석은 가만히 있어요.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코일을 회전시켜요. 코일을 회전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위에서 아래로 자기장이 있는데 코일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지금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아주 넓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버리면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하나도 없죠. 수직으로 서면 자기장과 이 면적이 수직이 돼버리는 순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점 다시 커져서 최대값이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점 작아져서 최소값이 되고요. 다시 점점 커져서 최대값이 되고요. 면적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문이 닫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 자꾸 달라지는 경우죠. 면적이 달라지니 유도기 전력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파란 색깔처럼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겠죠.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네모난 코일이 있습니다. 이 코일을 회전시켜요. 회전시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회전시키면 자기장이 이렇게 선생님 쪽으로 오는데 이걸 회전시키면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달라지죠. 이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귿자형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디귿자형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 위에 전기가 통하는 막대를 하나 올려놓고 이 막대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밑에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위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지금 현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요 도선이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해 갈수록 면적이 점점점 넓어지죠. 이런 경우에도 면적이 넓어져서 유도기전력이 생깁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요거는 뭐 요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요. 또 이제 시험 문제 같은데 잘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요 네모난 곳에 자기장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모난 코일이 하나 있는데 이 네모난 코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쭉 통과시켜요. 속력 V로. 그러면 지금 이 자기장 바깥에서 이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자기장도 변하지 않죠.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 없죠. 유도전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요 안에서 이렇게 이 경계상에서 걸쳐서 들어가고 있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나 B로 그대로이지만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시간에 따라서 B 곱하기 S 값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이 자기장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움직일 때는 또 BS의 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유도전류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빠져나가는 중에 또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완전 빠져나가고 나서 움직일 때는 또 생기지 않죠. 요걸 빼고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변해서 유도기전력이 생기고 유도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될 그런 상황들이니까 잘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는 우리 책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유도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유도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게 단골 메뉴인데요. 알아내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요. 렌츠의 법칙을 이해하면 쉽게 정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는데요. 코일에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말이 좀 길어서 어려워 보이는데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하면 자기한테 자기장이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하잖아요. 그죠? 세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래 방향으로 세질 수도 있고요. 위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질 수도 있고요. 약해지는 방법도 아래 방향으로 약해질 수 있고요. 윗 방향으로 약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장이 세어지거나 약해지거나 할 때 유도전류가 흘러서 그 세어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면 유도전류가 흘러서 아래 방향으로 세어지지 못하게, 그러면 지는 어디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기장을 위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어지면 유도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약해지지 못하게 유도전류가 흘러서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세지면 유도전류가 흘러서 세어지지 못하게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지 못하게 유도전류가 흘러서 위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어지면 세어지지 못하게, 약해지면 약해지지 못하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 렌츠의 법칙인데요. 요 밑에 상황, 4가지 상황을 가지고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올리고 올게요. 코일에 자석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는 상황을 4개 그려놓은 겁니다. N극이 다가가고요, S극이 멀어지고요, N극이 멀어지고요, S극이 다가가고요. 검유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검유계 위점을 A, 아래점을 B, 코일이 감겨있는 방향은 그림을 보면 동일합니다. 요 밑에 점을 그냥 A라고 하나 두었습니다.
자, 이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경우에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원리는 렌츠의 법칙 하나입니다. 렌츠의 법칙 하나를 선생님이 4번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n극이 다가오면, 자, n극 주변에는 뭐가 있죠? 이런 자기장이 있겠죠. n극 주변에는 이런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n극이 다가오면 이 코일은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자꾸 세지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자기장이 약하다가 자석이 다가오면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유도 전류는 자기장을 어디로 만들어야 돼요? 렌츠의 법칙에 의하면 아래로 강해지면 강해지지 못하게 지는 위로 만드는 거죠. 지가 자기장을 위로 만들어야 돼요. 유도 전류가 흘러서 지가 이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도 전류를 흘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유도 전류를 흘려서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자석에 의한 자기장 까만 거는 지우겠습니다.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유도 전류는 코일 내부에 씁니다. 그죠? 코일 내부에서 위쪽이려면 전류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흘러야 되나요? 왼쪽으로 흘러야 되나요? 오른손 법칙 쓰면 되죠. 앙페르 법칙. 그러면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이 위쪽 방향이죠. 앙페르 법칙 오른손으로 이렇게 쓰면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죠. A에서 검유계를 지나서 B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S극이 멀어집니다. 자, S극에는 실제로는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걸 그림을 다 그리면 안 되고 머릿속에 상상해야 되죠. S극은 자기장이 차지한 들어옵니다. 그죠? S극은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오죠. S극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요 코일은 자석 가까이 있으니 자기장이 세겠죠. 근데 자석이 이만큼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어떤 자기장이 약해졌다고요? 위로 올라가는 자기장이 약해졌어요. 위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약해진다고요. 그럼 약해지지 못하게 지는 유도 전류를 흘러서 위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죠. 위로 가는 게 약해지니까 약해지지 못하게 하려면 위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상황이 똑같죠. 그죠? 이런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이런 일이 생겨요. 그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어디서? A에서 검유계를 G라고 했으니까 G로 B로 이렇게 검유계가 G입니다. G. 같네요. 두 개가 전류 방향이 같네요. 이런 방법으로 렌츠의 법칙을 적용해서 알아내도 됩니다. 밑에서는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닌데요. 학생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N극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까 신경 썼는데요. 이제 좀 더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N극이 멀어지면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석이 왜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지 마. 멀어져. 가지마. 라고 하는 거죠.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멀어지려면 못 멀어지게. 다가오면 못 다가오게. 멀어지는데 못 멀어지게 하려면 지가 자석이 돼야죠. 자석이 되어서 이놈을 못 가게.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이 되어서 끌어당기면 되죠. 그죠? 여기가 N극이니까 멀어지려고 하니까 못 멀어지게. 만약 N극이 다가오면 여기가 N극이 돼야 되겠죠. 그죠? 멀어지려고 하니까 못 멀어지게 S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가 전류를 흘려서. 여기가 N극이에요.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내부에서 이쪽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려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되죠? 오른손 법칙을 쓰면 이렇게 흘러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네요. 이렇게 흘러야 되네요. 어디서 어디로? A에서 G로. 그 다음에 아니다. A가 아니고 B네. 그죠? B에서 G로. 그 다음에 A로. 이렇게 흘러야 되네요. 그죠? 또 한번 해봅시다.
위에서 설명했던 방식으로 여기서 하면 그대로 됩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경우도 S극이 다가오네요. 왜 다가오는 거야? 다가오지 마. 렌치의 법칙에 의하면 그렇다고요. 왜 다가오는 거야? 다가오지 마. 이게 무슨 극 돼야 돼요? S극 돼야 되죠. 여기가 N극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S고 N이면 N에서 나와서 자기장이 S극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렇게 흘러야 돼요. B에서 금육의 G로, 그 다음에 A로. 같죠? 윗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윗방식으로. S극이 다가오네요. S극이 다가오면 S극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지요. 근데 다가와요. 다가오면 어쨌든 자기장이 점점점 세지죠. 어떤 자기장이 세지고 있어요? 위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세지고 있어요. 위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세지고 있으면 G는 자기장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아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G는요, 유도 전류를 흘려서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아래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래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쪽이 N극 나오겠죠. 나와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이 S극.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N극이 다가오면 다가지 못하게 S극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접근을 하든지, 자기장이 점점 강해지니까 강해지지 못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든지, 영상을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더 보더라도 이해를 꼭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쪽의 예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N극과 S극의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코일이 하나 들어있고, 이 코일에 예를 들면 뭐 물레방아, 수차를 연결해서 코일을 돌리는 거죠. 수력발전 같은 데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물이 떨어지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 코일이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코일의 전류가 기역처럼 이렇게 흐를지, 기역처럼 흐른다는 것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를지, 미연처럼 흐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돌아와서 미연처럼 흐를지 그 방향을 묻고요. 전류를 크게 하는 방법이 뭔지 두 가지 묻고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렌츠의 법칙을 이용하면 어려움이 없이 전류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자기장이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이 파란 색깔을 자기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되죠, 그죠?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장이 저쪽에서 선생님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각형 도선이 있는 거죠. 사각형 도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면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넓어지죠. 자기장이 선생님 쪽으로 오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으면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제로인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면적이 제일 큰 거죠.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다가 점점 커진다라는 얘기는 면적이 커지고 있어요. 즉 시간에 따라서 BS 값이, 시간에 따라서 BS 값에서 이 S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파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파이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렌츠의 법칙에 의하면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도록 유도전류가 흘러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이게 점점 이렇게 서면 점점 많은 면적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점점 자속이 커져요. 커지면 G는 유도전류를 흘러서 자기장을 왼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유도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왼쪽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도선 아무 곳이나 잡아보면 되죠. 요 도선 잡아볼까? 요 도선에 전류가 아래로 흘러야 자기장이 저쪽으로 만들어지나요? 위로 흘러야 자기장이 저쪽으로 만들어지나요? 이 내부에서 도선이 여기 있으면 요 도선을 요거라고 하면 이쪽으로 흘러야 자기장이 저쪽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이렇게 되면 저쪽이죠. 여기를 생각해도 돼요. 여기를 생각하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되나요? 요쪽으로 흘러야, 요 위쪽이라 그러면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죠? 이렇게 흘러야 자기장이 선생님 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니까. 휴일날인데 친구들이 공부하러 왔네요. 자,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 방향은 니은이 되는 거죠. 니은. 전류를 크게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기전력이 크면 되니까. 자, B가 변하거나, 크게 변하거나, S가 크게 변하면 돼요. dt분의 dv나 dt분의 ds 값이 크면 돼요. 그런데 뭐 자석이 이 상황에서는 자석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면적만 변화시키는 거죠. 면적만 변화시키니까 S가 시간에 따라서 S가 많이 변하면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돌리는 거죠. 빨리빨리 돌리면 돼요. 그러면 1초 동안 혹은 뭐 어떤 시간 동안에 면적이 빨리빨리 변하는 거니까 기전력이 크게 생기고 유도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면적을 빨리 변화시킨다. 뭐 쓰지 않겠습니다. 면적을 빨리빨리 변화시키는 거니까 회전을 크게 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자석 자세를 아예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기장이 좀 더 강력한 놈으로 바꾸면 시간에 따라서 BS 값이 더 빨리빨리 변하겠죠. 그죠? 더 크게 변할 거 아니에요. B가 값이 커도 BS 값이 많이 변하는 거죠. 시간당. 그래서 강력한 자석으로 바꾸거나 혹은 빨리 회전시키거나 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한 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한 게 아니라 뭐 10바퀴 바퀴수를 더 많이 가보면 또 다른 3가지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제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는 개념 넓히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넓히기인데요. N극, S극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N극 혼자 있고 S극 혼자 있는데 이렇게 혼자 있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자석은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뭐 이쪽 뒤쪽에 어디 S극이 있고 이쪽 저기 N극이 있을 텐데 우리의 관심이 아니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극과 S극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도선이 있어요. 디귿자 모양의 도선에는 저항 R가 연결되어 있고요. 도선의 이쪽 폭은 L입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는 소문자 L로 나와 있고요. 우리 책에서는 대문자 L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 조금 다른 그림인데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소문자 L을 교과서처럼 하려면 대문자 L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AB 막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금속,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입니다. 금속을 올려놓고 이 금속을 V의 속력으로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당기면 이 도선에 여기 네모난 도선이 회로가 돼버리잖아요. 이 네모난 도선에 전류가 생겨요. 왜 생기느냐 하면 보세요. 이걸 오른쪽으로 당기면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지금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이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 자석을 완전히 벗어나버리면 더 이상 넓어지지 않겠지만 자석 안에서 움직이면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자속이 변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S가 변하는 거죠. S가 변해서 유도기전력이 생겨요. 그때 유도기전력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유도기전력 V는 -N d파이 by dt고요. 이걸 좀 풀어서 쓰면 -N 파이는 BA라고 그랬습니다. A. 우리 책에서는 A라고 그랬죠. 선생님은 S가 훨씬 더 익숙해져서 BA 나누기 dt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자기장은 상수죠. 미분에서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걸 미분할 때 상수는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쓰면 -N B dA by dt 이렇게 쓸 수 있죠. 변하는 것은 A만 변하는 거죠. A라는 것은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 이 사각형 면적이라는 것은 요 길이가 가로라 그럴까요? 세로라 그럴까요? 이 세로가 L이고요. 가로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X라고 하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N B D A가 저 면적이니까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L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X를 곱한 거죠. 삼각형 면적이니까 L에다가 X를 곱하면 되죠. 거기다가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러면 또 상수가 생겼어요. L이 상수죠. L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상수는 또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N B L dx by dt만 남아요.
dx by dt가 뭐죠? x라는 게 이 거리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이거 내가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이 x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자꾸 변하잖아요. 그 x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이게 속력이죠, 그죠? 왜냐하면 속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눈 거잖아요.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누면 이게 속력이죠, 미분하면,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속력이에요.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n b l 속력이니까 v, 속력이 v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n이 몇 번이에요? 몇 번 담겨 있어요, 도선이. 한 번 담겨 있으니까 n을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blv 이렇게 나오게 되죠. 폭이 L인 도선을 속력 V로 잡아당기면 BLV만큼의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요. 유도 전류가 어디로 생길지를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도 전류가 어디로 흐를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 회로를 따라 흐를까요? 시계 방향으로 이 회로를 따라 흐를까요? 렌츠의 법칙을 쓰면 되죠. 유도 전류가 어디로 흐를 건가는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밑에서 위로 자기장이 있어요, 그죠? 자기장이 있어요. 근데 AB 막대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위로 올라가는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면적이 넓어졌어, 그죠? 위쪽 방향의 BS 값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그게 변하면 유도전류가 생긴다니까요. 그 유도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위로 점점점 많아지니까 많아지지 못하게 어디로? 아래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자기장이 생겨야 돼요. 유도전류가 AB로 봅시다. AB에서 유도전류가 1로 흘러야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나요? 이 안에서. 아니면 이쪽으로 흘러야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나요?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렇게 흐르면 아래 방향이죠, 그죠? 여기서도 뭐 여기를 봐도 좋습니다. 여기를 봐도 이렇게 잡으면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겠네요, 그죠? DRC, 뭐 ABCD 이런 거 보면 전류의 방향은, 유도전류 방향은 D에서 R에서 C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D에서 C 방향 그러면 안 돼요. D에서 C로 가는 방법은 D에서 C로 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D에서 이렇게 돌아서 C로 가는 방법도 있죠. 뭘 얘기하는지 아나요? D에서 C 이렇게 뿌리면 반드시 이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 D에서 C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까 전에도 그랬죠. A, G, B 유도전류 방향 A에서 급류계 지나서 B 뭐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얘기했지. A에서 B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A에서 B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가운데 어떤 점을 하나 더 잡아 넣어서 그치? ARB, BRA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전류가 저렇게 흐르겠죠. D에서 R로 C로. 이 전류 값은 얼마일까요?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 이 전류 값은 얼마일까요? 오모의 법칙을 쓰면 되겠죠. 여기 보일까요? 오모의 법칙을 쓰면 되는데 여기 간단히 써볼게요. I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R 값이 얼마예요? R 값이 여기 저항, 이 회로 전체에는 저항이 R이라면서요. 이건 도선이니까 도선은 막 길이가 짧으면 저항이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류 값은 R분의 V가 얼마라고요? PLV라고요. BLV 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한때 논술 문제 같은 데서 맨날 나오던 문제예요. 요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일까요?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반대 방향의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전 식에서도 설명을 안 했었는데요. 렌츠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는 이미 렌츠의 법칙을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 해석은 이미 렌츠의 법칙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가 흘러요. 이런 것까지 심화로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자기도에 대한 촬영을 마치고요. 집에서 공부하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